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력 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력 볼트 접합. 일반 볼트 접합하고의 차이점은 일반 볼트 접합하고 차이점. 이 일반 볼트 접합하고 고력 볼트의 차이점은 이 고력 볼트 접합은 너트 풀림이 없죠. 그래서 이 너트 풀림이 거의 없고요. 얘는 너트 풀림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 볼트 접합의 경우는 얘는 너트 풀림이 있죠. 풀림이 있고요. 얘는 전단, 요거는 이제 마찰 접합이죠. 유일하게 이 마찰 접합인 반면에 얘는 전단 접합이죠. 접합.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기둥이나 기둥 같은데 기둥과 기둥이나 이런 보호 부분에 이런 접합부에 사용이 됩니다. 접합부에 사용되는 반면에 이 볼트 접합의 경우는 이 볼트는 중요 부위는 사용할 수 없죠. 뭐 이런 가설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이런 데 사용하죠. 임시 가조임 종류나 가조임. 그래서 이거는 반복 하중이 작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고력 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력 볼트는 그래서 그 특성에 보시면 소음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소음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벳 접합하고 비교를 한 거죠. 리벳 접합이 소음이 가장 큰 방식이죠. 그래서 리벳 접합에서 소음이 적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기 쉽습니다.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로 쪼으면 되니까 작업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 강도,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피로 강도라고 하죠. 여기 피로 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단축되죠. 그 다음에 너트가 풀리지 않고요. 접합제 유효담의 하중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이나 이런 보아의 접합부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게 이 고장력 볼트, 바로 고력 볼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력 볼트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점은 요 개념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력 볼트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고력 볼트나 이런 판재에 일반적으로 이 전단 응력이나 지압 응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전단 응력이나 지압 응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는 전단 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응력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 하죠. 그래서 지압력, 맞닿는 힘을 우리가 지압력이라 하는데 그래서 지압력이 없기 때문에 지압 응력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 알아두면서 이제 볼트를 이제 그 표현할 때 그 M16이다, M2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M16 이렇게 하면 보통 그 M은 우리가 볼트를 나타내고 볼트 약자 M을 쓴 거죠. 볼트라는 거고 볼트. 그리고 이것이 보통 직경을 나타냅니다. 직경. 지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경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특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강제 인장강 기계적 성질에 따라서 일종 나타내는데 그래도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F 해가 나오죠. 그래서 F는 F 8T다, F 10T다 이렇게 나오죠. F 8T 또는 10T 나오는데, 자, F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거는 마찰,
마찰 접합을 의미하죠. 이것이 마찰 접합이고요. 마찰 접합 개념이고, 자 뒤에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팔찌, 이것이 바로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F10T 뭐 해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F8T는 송전탑이나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F10T, 특히 F10T 정도 알아두십시오. 10T. 그래서 주요 구조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F10T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칭 인장 강도가 750이고 항복 강도는 900이죠. 그래서 단위는 메가파스칼을 쓰고요. 그래서 그건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F10T는 그래서 공칭 인장 강도는 750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항복 강도는 900파스칼.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합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예, 접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저런 점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접합 주의사항에서 기준 잡아두실 거는 4번 보시고요. 예. 고력 볼트의 구멍 지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볼트 지름 27mm 미만은 구멍 지름이 직경에 플러스 2mm가 된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이겁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경이 표준 구경이 있고 대구경 개념인데, 대형 우리가 구명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로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거기 나온 지면제 볼트 지름 27mm 미만일 땐 D 플러스 2, 그리고 27mm 이상이 된 D 플러스 직경 플러스 3mm 하는 것은 자 표로 한번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까 볼트를 M 이렇게 16부터 출발합니다. M16 그리고 M20짜리가 있죠. M2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M22가 있고, M24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27 이런 게 있습니다. M27이 있고, 그 다음에 M30짜리가 있습니다. 볼트. 앞에는 볼트를 나타내고 뒤에 직경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직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구멍하고 대형 구멍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표준하고 대형하고 대형 구경일 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직경에 대해서. 자, 그래서 표준 구경의 경우는 자 M18이니까 요거는 표준 구경은 18이 돼요. 18. 그러면 플러스 2mm 한 거죠. 그래서 D 플러스 2를 해는 거죠. 구멍 지름이. 그래서 여기서 D, 요거는 D 플러스 2mm라는 것은, 자, 요거 개념이죠. 요거. 그래서 직경에다가 2mm 더한 거예요. 2mm. 여기 직경이라 했죠. 직경. 자, 그래서 18mm. 그럼 요거는 22가 되겠네요. 요거는 24가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일 때는, 그래서 24가 될 경우는, 자, 요거 됩니다. 24.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24일 때 27이고, 27. 그리고 27일 때가 30대입니다. 30. 그리고 34. 그러면 기준을 잡았을 때 이걸로 잡아야 되네. 그래서 볼트 지름 27mm 미만이 아니고 24mm 미만을 기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 3mm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요겁니다. 24. 24로 수정하세요. 그래서 볼트 지름 24mm 미만일 때가 플러스 2가 되고 23mm 이상 부수는 플러스 3mm 개념이 됩니다. 3mm. 약간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4mm 미만일 때 D 플러스 2로 하시고요. 24mm 이상일 때 D 플러스 3mm
요새 직경인데, 그럼 대형 구경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구멍의 직경, 구멍 직경, 대형 구멍의 직경, 요거는 20이고요. 그래서 표준이야, 대형이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2mm 많아지면 돼. 24가 되고, 요거는 이제 24, 요거는 이제 약간 더 넓어집니다. 28 되고, 요것이 30 되고요. 그 다음에 30일 경우, 요거는 35, 요거는 38, 자, 요거는, 여기 잘못되네. 3 되니까 3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구멍이야, 표준 구멍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걸 기준 잡아서, 그래서 M24, 미만의 경우는 플러스 2mm가 됩니다. 표준 구경이. 그리고 24 이상부터는 3mm 플러스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7번에 보면 부재가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자, 이 마찰력은 미끄럼 계수에다가 곱하기 볼트의 장력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전단, 자, 우리가 그래서 면수를 갖다가 곱해주면 그것이 부재의 마찰력 개념인데, 마찰력은 다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력 볼트 중심간 공칭기역경 2.5배 이상이 최소 간경이 되고요. 이때 연단 거리는 보통 판두께 12배 이하나 150mm, 15cm 이하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토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요거는 자, 토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식 알아두시고, 토크 구하는 것은, 토크는, 그래서 이 토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 토크 계수에다가, 토크 계수적인 정매다, 곱에다가, 자, 그 볼트의 축지름, 직경, 볼트의 축지름에다가, 축부지름에다가 곱하기 볼트 인장력을 곱해 주시면 되죠. 볼트 인장력을 곱해 주시면 이것이 토크죠. 그래서 토크 계수 볼트의, 자, 지름에다가 그 다음에 볼트 인장력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바로 이것이 토크 개념이 됩니다. 그것이 간략히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고장력 볼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점, 요 정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고장력 볼트 이제 마찰 접합에서는, 자, 이 마찰면 상태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하시고, 마찰면 상태. 자, 마찰면 상태는 뭐 두 가지 형태로 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자, 이 붉은 녹이 있는 상태, 붉은 녹이 있는 상태로 해두든지, 붉은 녹이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 아니면 그래서 이 블라스트 처리를 해주니, 블라스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보통 마찰 개수가 0.45 정도 확보되도록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상태가 되어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볼트가 여러 개일 때, 이제 볼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조임을 할 때는 중앙부부터 먼저 조아줍니다. 중앙부에서, 자, 이 주의 방향으로 조임을 하면 됩니다. 조임을 해 주시고요. 조임을 해 주면서 이때 보통 1차, 2차로 나눠서 조아주면 됩니다. 1차 조임과 2차 조임으로 나눠서 조아주시고, 보통 1차 조임을 할 때, 자, 장력에 일반적으로 80%로 조아줍니다. 장력에 80% 조아주고 나머지를 2차 조임에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 고력볼트에 대해서 간단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미끄럼 개수가 그 대해서 붉은 녹이나 블라스트 처리했을 때 가장 크죠. 0.5잖아요. 최소한 개수가 0.45 이상 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0.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 개수가 거기 보시면 차이가 있죠. 샌드페이퍼 뭐 0.25에서 0.45 그리고 뭐 거기 아연 도금 0.2에서 0.3 뭐 방청 도료는 0.05에서 0.2죠. 그래서 방청 도료 여기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찰면은. 그래서 마찰면은 붉은 녹이 있는 상태로 해주든지 아니면 블라스트 처리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뭐 쇼블라스트나 이런 뭐 어딘가면 컵 블라스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용접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용접접합. 자, 용접접합은 일반적으로 뭐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뭐 기둥하고 보의 접합부에 이 용접접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접접합이 보통 이 접합법 중에서 가장 접합부를 일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 보시면 단면결손이 없다. 특성에서 특성 1번 단면결손이 없다는 것이 얘는 자, 이 구멍 뚫기를 안 하죠. 구멍 뚫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단면결손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단면결손이 없으니까 1번상 구멍 뚫 그래서 재료의 철학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단면결손이 없으니까 재료 철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 없죠. 소음 없고 그 다음에 시공시 뭐 결함이 생기죠. 이 단점이죠. 특히 여러분이 이제 이 결함부가 많이 생기는데 이 결함이 이제 나중에 이 접합부 이런 결함부 발견도 어려운 점이 하나죠. 그리고 열에 의한 재료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접합에는 거기 보면 저항 용접 접합이나 뭐 서버 머지드 아크 용접이나 아크 용접 뭐 플러그 용접해서 여러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나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은 자, 이 아크 용접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크 용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크 용접. 자, 이걸 일단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크 용접은 모재와 용접봉에 전류를 전달시키면 자, 이 스파크가 튀죠. 이 스파크에서 아크가 발생돼요. 그래서 한 3500도씨 이상의 고열에는 이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크에 의해서 모재 일부하고 용접봉 일부를 갖다가 녹여서 우리가 채워서 용접하는 방식, 이것이 아크 용접이죠. 그래서 이 아크 용접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아크 용접이죠. 건축물에.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실 점이 저거에 대해서 거기 피복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크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이 피복제 역할이 됩니다. 특히 니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용융 슬래그가 용융 금속 막을 이루어서 용접부에 급격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융 금속 대기 산소나 질소의 혼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 완료 후에 냉각 응고되듯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바로 피복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접에서. 그리고 용접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루어질 때 이제 용접법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법. 자, 용접법에서 보시면
자, 거기 맞된 용접이 나옵니다. 맞된 용접. 맞된 용접. 그래서 뭐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맞된 용접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두 부재를 상호 맞대어서 용접하는 게 맞된 용접이죠. 그래서 보통 이 그루브를 갖다가 그루브 이제 홈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된 용접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거는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일반 두 부재를 맞댔습니다. 맞댔을 때 여기에다가 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혹은 입체적으로 거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뭐 뒷댐제하고 뒷판하고 엔드탑까지 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잘랐어. 이제 단면요. 지금 현재 이 두 부재를 상호 이런 맞대서 용접하겠다는 겁니다. 두 부재를 이렇게 서로 맞대서. 근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단면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홈 그루브를 두고 나서 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명칭상 뭐 보면서 한번 보시면 뒤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맞된 용접에서 뒤에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된 용접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홈을 이렇게 파놓죠. 이 홈을 뭐 그루브라 하죠. 이 홈 개념, 이걸 그루브라고 칭하죠. 그루브. 이 그루브인데 이 홈을 만들어 놓고 이 홈의 밑부분을 보통 루트라고 칭하죠. 루트. 그리고 이 간격, 이것이 루트 간격이 되고요. 루트 간격.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채워주는데 용착금속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목두께라 칭하죠. 목두께. 여기 목두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분을 두죠. 여분. 그래서 보강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하죠. 여분. 여분 보강살붙임입니다. 두는데 이때 여분은 자 알아두실 것이 자 판두께. 그러면 사실 이게 판두께죠. 뭐 판두께 있고 목두께죠. 이게 판두께 아닙니까? 판두께고 여기서 요까지가 홈의 깊이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홈의 깊이고 홈의 깊이. 자, 이 각도가 벌린 각도죠. 예. 그래서 이 벌린 각도, 벌린각. 보통 홈의 각도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 여분에 대해서는 얼마로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여분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이 판두께. 자, 이 판두께에 자 우리가 너무 여분을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이하입니다. 10분의 1 이하로 설계하든지. 그러면 OR 최소한 일정한 해제. 그래서 보통 요걸로 하든지 또는 1.5mm 이하로 하든지. 그래서 또는 둘 중에 하나랍니다. 판두께 10분이나 1.5mm 이하로 여분을 보강살붙임을 설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설계해 주시고 이때 명칭 여기 이제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용착금속을 채워내야 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뒷댐제라고도 하고요. 뭐 뒷뜰판이라고 하죠. 여기 밑에다가 뒷뜰판을 댄 거죠. 뒷뜰판 개념이 되는 겁니다. 뒷뜰판. 그래서 댄 거고, 이거 뒷뜰판. 여기 이제 뒷댐제 또는 뒷뜰판이라고 칭합니다. 뒷뜰판. 이런 단면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엔드탑은 이쪽 이 길이 부분에다 대어주니까 이 단면상은 안 나타내고 단면상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이때 이제 이 목두께, 이 목두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 이게 목두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모살 용접이 됐을 때는 약간 개념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때 목두께는 자 모재와 같은 경우는 모재 두께를 사용하면 돼. 얘가 같다. 그러면 이게 같게 된 경우는 이 모재가 이제 같을 때는
목두께 있고로 판두께죠. 이 모재 두께하고 같아. 얘하고 같이 설계를 해주면 돼. 목두께는. 근데 모재 두께가 다른 경우는 이제 틀려지겠죠. 여기서 여기가 혹시 맞댄 용접인데 이 치수가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재 두께 얇은 쪽 모재 두께로 하시면 돼. 양쪽이 동일할 때는 이 유효 목두께는 이 모재 두께하고 동일하게 가지고요. 만약에 여기 판두께, 모재 두께가 양쪽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얇은 쪽 판두께로 목두께를 한다는 점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앞에 페이지에 가셔서 우리가 엔드 탭 개념이 나온다. 자, 엔드 탭은 자, 일반적으로 용접 교량을 봉해서 보조판이죠. 엔드 탭은 좀 요 측면상은 안 나타나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요렇게 해서 했으니까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여기 용접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이제 덧대어 놓은 거죠. 덧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상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나타난 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엔드 탭.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엔드 탭이 이제 부재 옆에다가 덧대어 준 게 끝부분에 대어 준 게 엔드 탭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탭의 목적에 대해서 자, 꼭 기억하시고 엔드 탭. 자, 요거는 보통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크레이트죠. 크레이트. 자, 이 크레이트란 용접 결함. 이것은 용접 결함인데 용접 결함을 우리가 자,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보조제죠.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판입니다. 보조판. 그래서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되어준 자, 철제판이죠. 보조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용접이 완료되면 이 엔드 탭은 제거됩니다. 엔드 탭. 그래서 엔드 탭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드 탭의 길이는 용접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아크 용접이냐 반자동 용접이냐 자동 용접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탭 길이도 간략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보통 아크 용접일 때는 자 35mm가 됩니다. 35mm 되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3.5cm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용접은 70mm가 됩니다. 자동 용접은 70mm고 그다음에 반자동은 40mm. 반자동일 때는 40mm 해주시고, 자, 이 자동 용접일 때는 자, 70mm입니다. 자동은 70mm로 엔드탭을 대줍니다. 그래서 엔드탭 관련돼서는 조금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용접의 이제 유효 길이적인 측면, 자, 제축의 직각인 접합부의 폭으로 자, 우리가 얼마나 잡아주신가. 그래서 엔드탭을 요걸 사용할 때 유효 길이하고 엔드탭을 사용 안 할 때 유효 길이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엔드탭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유효 길이적인 측면은 달라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엔드탭을 사용했을 때 사용 시 자, 유효 길이하고 용접의 이 유효 길이적인 측면하고 유효 길이하고 그다음에 사용 안 할 시하고의 유효 길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엔드탭 사용했을 때는 유효 길이가 바로 맞댄 용접 길이가 총 길이죠. 맞댄 용접. 자, 저기 용접의 총 길이 개념이 바로 자, 이 유효 길이적인 측면이 됩니다. 유효 길이. 자, 그런데 엔드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공제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총 길이에다가 자, 보통 이 맞댄 용접 총 길이에다가 엔드탭을 사용 안 하면 자, 뭔가 크레이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효 길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맞대용 총기에다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재 보통 자 이 두께에다가 저걸 용접의 모재 두께에다가 2배를 빼줍니다. 예, 모재 이 두께 곱하기 2배 해서 요걸 빼줘야 됩니다. 2배 해가지고 모재 두께 2배 해서 빼준 것이 바로 그 맞댄 용접의 유효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엔드 탭을 대줬을 때는 자 크레이트란 용접 결함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효 길이 개념이 틀립니다. 엔드 탭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효 길이적인 측면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맞댄 용접 총길이에다가 요 모재 두께 곱하기 2배를 빼준 값이 자 유효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유효 단면적은 당연히 그래서 이 유효 길이를 구해서 이 유효 길이에다가 여러분들 이 유효 목두께 그럼 이걸 입체적으로 그릴까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용접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유효 단면적을 우리가 구할 때는 그러면 이 총 길이 그럼 총 길이 유효 길이를 구했을 겁니다. 이 유효 길이에다가 여기서 여기 구한 유효 길이에다가 그다음에 요 부분에 목두께를 곱해 주는 거죠. 뭐 유효 목두께.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효 목두께 요것을 곱해 주면 일반적으로 자 전체 유효 단면적 개념이 나올 겁니다. 유효 단면적.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살 용접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모서리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보시면 모살 용접의 형태를 보고요. 그래서 모살 용접은 거기 보시면 자 이 부재가 있을 때 자 이런 부재가 있고 지금 현재 요거는 맞댄 용접이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부재가 있을 때 요 부분에 용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것이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 여기 바로 모살 용접입니다. 이 모살 용접. 모살 용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이 모살 용접의 다리 길이 보통 요걸 S라고 칭했을 때 여기에서 유효 길이 요걸 S라고 했을 때 자, 이 유효 목두께는 여기에서 여기 유효 목두께가 되겠죠.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 요거 여기 여분이니까 여기 이제 보강 살붙임 여분이니까 여기 여분이거든요. 여분이니까 유효 목두께는 여기에서 여기 이제 유효 목두께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 치수가 유효 목두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두께의 개념을 우리가 할 때 목두께는 보통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보통 0.7S가 됩니다. 0.7S. 그래서 이 다리 길이 S의 0.7배가 됩니다. 목두께는.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모살 치수 S에 대해서 자, 이 겹친 용접일 경우 저번 모재 두께 중 얇은 쪽 두께로 해주면 돼요. 만약에 요 S 개념이 겹침 용접일 때는 자, 얇은 걸로 우리가 산정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접 길이 최소한도는 모살 치수의 10배입니다. 또한 3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효 길이적인 측면, 유효 길이는 자, 보통 용접 총 길이에다가 여기에서 모살 용접에서 우리가 칭할 때는 모살 용접은 이렇게 산정을 해 주시면 된다. 유효 길이는. 그래서 아까 맞댄 용접일 때 유효 길이적인 측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총 길이에다가 유효 길이는 용접 총 길이에다가 자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살치수 사이즈, 모살치수 또는 사이즈라고 하면 되죠. 모살 사이즈 곱하기 2배 한 값을 빼준 것이 유효 길이 개념이 됩니다. 유효 길이. 여기 유효 길이적인 측면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유효 단면적은 똑같이 가면 돼요. 유효 단면적은 그래서 항상 유효 길이를 먼저 산정하고 유효 길이에다가 바로 이 총 길이 있죠. 요 유효 길이에다가 자, 이 목두께를 갖다가 곱해주면 그것이 유효 단면적 개념이 됩니다. 유효 단면적 부분 봐두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에 모살 용접의 최소 사이즈 개념이 현재 아래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모살 용접의 자, 최소 사이즈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합부의 얇은 쪽 모재 두께가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mm 이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6mm 이하는 미만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미만. 그래서 6mm 미만 개념이 됩니다. 6mm 미만. 미만. 이하를 미만으로 고쳐 주시면 돼. 이하를 미만. 미만일 때 모살 용접의 최소 사이즈는 3mm 되겠고 3mm. 그리고 자, 6mm 이상에서 13mm 미만이 됩니다. 여기서 6mm 이상에서 그 다음에 13mm 자, 미만이 되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미만 자 개념 그런 것이 약간 자 바꾸어 주시면 돼요. 그 이상 미만 이렇게 바꾸어 주시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밑에가 19mm 이상이잖아요. 19mm 이상인데 그러면 둘이 공유될 수는 없죠. 공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mm 미만이 되겠죠. 19mm 미만이 될 거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미만 자, 이 초과를 이상으로 바꾸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간 수정을 하시면 타이핑 치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미만으로 이하가 아닌 미만으로 고쳐 주시고요. 미만. 그래서 여기가 끝부분이 다 미만이 돼야 되죠. 여기가 이상이니까 중복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바꾸어 줘서 우리가 그 최소 사이즈를 공부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용적 결함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용적 결함. 이 용적 결함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언더컷 나오겠죠. 언더컷. 언더컷이라는 것은 자, 보통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자, 홈으로 남는 건데 그 홈이 자, 어디에 남았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자리에 남는 것이 언더컷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컷 형태는 자, 바로 이거죠.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이 맞댄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맞댄 용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용착 금속이 채우지 않고 이 가장자리 부분이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남는 겁니다. 용접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홈으로 남는 거나 가장자리 부분이 홈으로 생기는 거, 틈이 발생한 거, 이것을 언더컷이라고 칭합니다. 언더컷. 컷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죠. 오버랩은 겹쳐진 부분이고, 자, 블로홀은 자, 보통 용접 내부에 작은 기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블로홀 개념은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홀은 자, 용접 내부에 여기에 이렇게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이 내부에 미세한 공기구멍의 기포가 있는 거죠. 내부에. 그래서 기포, 공기구멍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블로홀이라고 합니다. 블로홀 개념이고, 그래서 거기 피트하고 조금 주의하면 되죠. 자, 피트. 자, 이 피트라는 것은 이것이 상승해가지고 표면에서 터진 거,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표면에 이제 작은 구멍이 생기면 이거는 피트고요. 피트하고 블로홀. 블로홀은 자, 용접 내부 부분에 자, 이 작은 기폭이 생기는 겁니다. 공기구멍이. 근데 이 공기구멍이 부상을 하면서 위에서 톡 터져가고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이것은 피트라고 칭합니다. 피트. 피트 개념 되고, 그거 한번, 뭐, 크랙은, 자, 균열이죠. 갈라지는 것을 보통 크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CI는, 자, PCI는 칭해진 것이, 생긴 모양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이거는 PCI라 한 것은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PCI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지름 2, 3mm로 커진 겁니다. 블로홀 개념이. 그래서 겹쳐지다 보니까 생긴 형태는 은색의 원점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도 은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부러지고 있는 것이 PC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수소가스의 영향으로 생깁니다. 수소의 영향으로. 그래서 보통 이 수소가스가 방출이 안 돼서 은색이 원점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래그가 이제 섞이는 거 슬래그 섞임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이트 해놨죠? 크레이트. 용접 길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움푹 파진 현상. 그러면 크레이트라고 칭한 것은 이 크레이트는 원래 분화구죠. 이 분화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한 거죠. 그러면 용접 길이의 끝부분. 그러면 아까 저 개념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용접 길이입니다. 길이. 위에서 이제 보면.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요. 그래서 용접 유효 길이가 달라진 거죠. 아까. 보통 여기 엔드 탭을 대주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주고, 엔드 탭을 대가지고, 엔드 탭을 이렇게 대어주고 용접을 했을 때죠. 엔드 탭을 이렇게 대어주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래 되겠네. 대주고 하면 이것이 용접길이 여기까지 되지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목 두께 곱하기 2배, 판 두께 2배, 모재 두께 2배 해서 빼주라 했죠.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파지는 거야. 이렇게 오목하게 파지는데 이 오목한 모양이 분화구처럼 생겼다는 거야. 이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한 겁니다. 크레이트. 그래서 아까 이 엔드 탭은 여기 양쪽에 보조로 대어주는 거죠. 보조 강판이라고 했습니다. 보조 강판이라 했죠. 이 양쪽에 이렇게 대어주는 판입니다. 보조 강판. 그래서 이거는 아까 길이 아크 용접은 35mm고 반자동은 40mm 그리고 자동 용접일 때 70mm 하라 했죠. 그래서 개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크레이트는 그래서 이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이게 엔드 탭이고요. 엔드 탭이고요.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용접부 비파괴 시험, 뭐 7급 시험에 한번 그 나왔죠. 그래서 방사선 투과 검사법하고, 거기 보면 초음파 탐상법, 전기 분말 탐상법, 침투 탐상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특성에 대해서 탁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오. 방사선은 우리가 뭐 X선이나 R 감마선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투과시켜서 그 상태를 필름으로 상태로 형상을 담아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저거죠. 기록으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엑스레이 찍으면 방사선 해가지고 기록으로 딱 남기죠. 뭐
흉측한 상태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방사선 투과 검사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단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단점. 이 방사선에 대해서 좀 한번 봐두세요. 이 방사선 투과 검사법은 투과 검사법 개념상 우리가 정리하시게 이제 단점. 여기 교수님들 단점을 잘 내니까. 단점은 일단은 자 이런 것이 단점에 속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3가지 정도 뭐 봅시다. 단점에서 일단은 검사 장소에 제한이 있을 수, 뭐 들고 가서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검사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거. 검사 장소에 방사선을 아무데나 방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거. 이 방사선을 아무데나 막 발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검사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될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인체에 뭐하다? 유해하죠. 유해하다는 거.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 이 방사선이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방사선 가지고 찍어가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까 저거죠. 우리 사실상 뭐 CT를 찍든 뭐 초음파를 하든 이런 거 하면 이 검사관이 누구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누구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그 읽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그 찍은 거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관에 따라 그래서 이 검사관의 판단의 이 개인 판정차가 크다는 거죠. 검사관의 판단에 의하니까 이 판단이 이 개인적 편차가 좀 큽니다. 개인적 판정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방사선 투과법 검사 투과법의 단점으로 작용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측면하고 뭐 장점으로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이 기록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은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부재도 방사선 투과되니까 두꺼운 부재도 검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사선 투과 검사법의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초음파 탐상법의 단점은 거기 보시면 저거죠. 미연에 T형 접합부 검사가 이거는 장점이네요. 그래서 넓은 면에 판단할 수 있고 빠르고 경제적인 거, 이것은 장점에 속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형상이 불가능하다, 이건 단점이죠. 얘는 복잡한 형상이 불가능한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기록성이 없다는 거. 그건 방사선은 기록성이 있는데 얘는 기록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관의 기량의 판정에 의존하는 이것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탐상법하고 특히 방사선 투과 검사법, 이 두 가지 장단점적인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그 두 가지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는 기록 보존이 가능하고 하나는 기록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공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를 좀 합시다. 용접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용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용접 기호적인 측면을 뭐 다룰 걸 대비해서 자, 우리가 용접에 대해서 한번 기초적인 표시 기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용접을 이제 도면에서 이제 표시할 때, 자, 이렇게 해서 펜에서 용접에 대해서 그 기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적는데, 자, 제일 먼저, 자, 이걸 빼는 선을 우리가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시선. 지시선이라고 적네. 지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시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지시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선을, 이선, 이게 나타내, 이걸 보통 기선이라고 합니다. 기선. 이 선을 기선이라고 칭하고, 기선.
그래서 앞은 지시선, 그리고 뒤에는 여기는 작업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놓습니다. 여기는 작업시 주의사항을 써놓고요. 주의사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 나타낸 거 세부적으로 조금 정리해 줄게요. 뭐 그 써놓으면 그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거기 그림 보시면.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이거는 작업시 주의사항을 나타냈고요. 작업시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봐서 이해 안 되는 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여기 뭐 S 써놨다. S를 쓰게 되면 이것은 보통 모살치수를 의미합니다. 모살치수. 앞에서는 모살치수고요. 모살치수. 그리고 여기 모살용접에서 여기에 자 용적기호를 갖다가 여기다 표현합니다. 용적기호. 요거는 여기 표현하는 것은 용적기호를 표현합니다. 용적기호. 그 용접이 어떤 용접이냐? 그래서 용적기호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모살용접에서 자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거는 보통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단속용접이고 단속용접 끈을 단자죠. 그래서 단속용접을 나타내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상부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꺼놨다. 이것은 연속용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용접 개념이 되고 연속용접. 연속용접은 자 선을 한 선 꺼놨습니다. 하나 꺼놓고 수표는 단속용접은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는 단속용접이란 거죠. 모살용접 중 단속용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치를 써놨는데 자 앞에 자 쓴 수치하고 다시 뒤에 쓴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앞에 쓴 수치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것은 용접 길이를 나타냅니다. 용접 길이. 용접 길이고요. 용접 길이.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용접 간격을 나타냅니다. 용접 간격. 용접하는 간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거죠. 모살용접을 했는데 이것은 단속용접이니까 단속용접. 지금 연속용접 끌었겠죠. 단속용접으로서 용접 길이가 6cm, 60mm짜리를 간격 90mm 간격으로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계속 한 것이 아니라 단속용접 끈을 단자에 딱딱 끊어서 우리가 용접했다.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재가 이렇게 했는데 모서리 용접을 했다 가정합시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부재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서리 용접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고 또 하고 그러면 이때 용접 요 길이가 얼마다? 60이라는 거고 이 길이가 60에다가 간격이 자 얼마다? 90mm 간격으로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살 용접의 용접 기호에 대해서 한번 봐두세요. 몇 급에 나올지는 모르겠고 모살 용접 기호적인 측면 그래서 나타내고자 한 것 이것이 지시선이고 이것이 수평으로 끈 것이 기선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작업시 주의사항을 열거했다. 앞에 나타낸 S는 모살 치수를 나타낸다. 여기에다 이제 여기 모살 치수를 적습니다. 모살 치수를. 그리고 여기에는 용접 길이 그리고 용접 기호 단속 용접이냐 연속 용접이냐를 적고요. 그 다음에 용접 길이 그 다음에 용접 간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